자, 오늘은 한국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분단되게 된 이 시기가 바로 언제였죠? 바로 1948년에 결국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쵸? 남한만의 정부죠. 그 다음에 북한에는 9월에 북한은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두 개의 정부로 우리나라가 쪼개지게 된 게 바로 1948년. 그리고 바로 2년 후였던 1950년 6월 25일에 바로 무슨 전쟁? 6.25 전쟁 또는 바로 한국전쟁이 바로 벌어졌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바로 이 전쟁은 1953년에 휴전될 때까지 계속되었던 거죠. 한국전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고 그 다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 그 다음 또 가족 중에서는 일부는 북에 남고 일부는 남에 남고 그 다음 이렇게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 오갈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린 함부로 북한에 가서는 안 되고 북한 사람들 또 남한에 오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노력을 한번 볼까요? 이승만 정부 일때 바로 북한과 바로 이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때는 통일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할 수 없었겠죠. 생각해보세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서로 남과 북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자,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971년에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해서 1971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뭐 한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이때 바로 이제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같은 선언문을 이야기했다. 남과 북이 뭔가 이제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냉전. 냉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냉전이라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말 없는 싸움 이런 것들을 바로 냉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분위기를 낮춰보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71년에 바로 먼저 71년에 바로 공동선언문이 나온 게 아니고 이 71년에 먼저 대화로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는 뭐냐면 일종의 그 우리 헌혈하면 그 헌혈하는 단체가 바로 적십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호단체 뭐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자 이런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2년에 바로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회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한의 대표는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북한은 바로 김일성이죠. 그래서 이 회담을 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평양이었다. 생각해보세요. 평양이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지도자였고 남한은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자지만 평양까지 직접 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가장 믿는 이 이후락을 바로 대표로 보냈던 것입니다. 알겠죠? 평양을 자신이 직접 가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후락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 중앙정보부장이 굉장히 높은 직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자신이 믿을 만한 부하를 보내서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서로가 약속한 게 바로 통일의 3원칙을 나름 정했다.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바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 간섭이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우리나라가 분단될 때 소련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의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통일은 바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무엇보다 그렇지 우리의 문제를 합치기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 민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칙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 7.4 공동선언문을 바로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 남과 북이 계속 싸우기만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공동선언문이 굉장히 통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아마 주는 메시지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뭘 만드냐면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서로 뭐 싸우거나 으르렁거리는 것들 말 그대로 조절하는 위원회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조절위원회 잘 될까요? 네, 성과는 아쉽지만 크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뭔가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분위기를 사람들은 뉴스에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꿈꿔볼 수도 있고 더 큰 전쟁이나 이런 위협은 없겠군 이라고 안심하고 있던 이 시기에 바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박정희와 김일성. 이 두 명은 두 명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뭡니까? 독재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들은 바로 이런 평화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평화로운 척을 하면서 자신들을 결국 독재자가 되게 하는 결국 이런 평화적인 상황을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즉 자신들의 뭘 더 강화했다? 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 남쪽의 박정희는 바로 뭘 만들어?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뭐 계엄령도 마음대로 내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긴급조치라고 하면서 다 모든 걸 중단시켜 버릴 수 있고 그 다음 자신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신이 대통령의 간접선거로 무한대로 당선되게 하는 이런 헌법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북한 김일성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바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독재 그 다음 심지어 뭐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 세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조선시대의 왕처럼 이렇게 물려준다. 이런 독재를 강화하는데 사용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달라진 거.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죽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여전히 1972년에 만들었다는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세습, 그 아들들이 물려받는 이런 형태의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발전이 훨씬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대통령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부터는 이제 뭐라냐면 박정희 정부 때만 해도요 남한하고요 북한하고 힘이 좀 비슷비슷하려 그래. 초기에는 오히려 북한이 더 강했지만 박정희 정부 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조금씩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남한이 더 잘 살아요? 북한이 더 잘 살아요? 북한이 훨씬 못 살고 남한이 훨씬 잘 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야간에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만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도, 뭐 대구, 광주 이런 광역시들이나 불빛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다 시꺼멓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밤에 길거리에 가로등을 켜지도 못할 정도로 전기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다 가로등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시기가 바로 전두환 정부 때부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더 강해지는 거야? 남한이 더 강해지고 북한은 조금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은 가끔 터지는 문제가 뭐냐면 북한은 자연재해들에 버티지 못해요. 왜?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바로 북한이 수해를 입는다. 이 수해는 뭐예요? 물, 홍수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홍수가 생기기 전에 하천을 정비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태풍이 분다 이러면 뉴스에서 막 나와가지고 태풍에 대비를 하죠. 미리미리 물길을 넓혀놔야 되고, 그쵸? 반면에 북한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해, 홍수 같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남한이 이 북한의 수해, 홍수를 돕기 위해서 이런 물자 같은 것들을 바로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한테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과 남한의 서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는 사람들. 지금 1953년에 전쟁이 끝났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된 게 1980년이라고 보면 한 27년간 무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러면 거의 30년간 가족끼리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로 이산 가족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 때 바로 이산 가족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열려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이산 가족들이 최초로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가가지고 서로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자기 가족을 30년 만에 무려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이산 가족의 슬픔을 이렇게 전두환 정부도 최초로 상봉을 하면서 조금 그 슬픔은 달래줬다.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남한에 데리고 온다, 남한에 있는 가족을 북한에 데려간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냥 말 그대로 며칠간 보는 거 정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뭐 도덕 시간이나 이럴 때 또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 또 약간 통일을 위한 진전이 생긴다. 그래서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걸 만든다. 알겠죠? 이런 용어들은 이 정부의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는 7.4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건 뭐냐?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급,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바로 민족 남북 교류들을 많이 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남북 교류, 여기서 남북 교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국제연합 UN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나라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서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노태우 정부 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은 여전히 이 약속에 따라서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 이 약속을 어기고 뭘 개발하고 있죠? 핵을 개발하고 있죠. 이미 개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조금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쳐서 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통일 관련해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김대중 정부가 통일 정책하면 가장 그래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아마 가장 많이 물어볼 거예요. 김대중 정부 하면 바로 북한과의 정책에서 바로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은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때부터는 남한이 훨씬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커진 상태였다. 반면에 북한은 자연재해라든지 그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뭔가 경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이솝우화에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 거센 바람을 부르면 옷을 벗지 않죠. 오히려 옷을 더 추우니까 더 여며 입죠. 반면에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면 오히려 나그네가 저 외투를 벗는다. 이런 것이죠. 그럼 똑같이 뭐예요? 북한한테 거센 바람,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북한은 오히려 화해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 라는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역할을 한 기업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 하면 바로 어느 그룹의 회장이었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아주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죠. 현대가 원래. 근데 이 정주영 씨가 원래 고향이 북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원래 고향인데 한국전쟁 때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사업을 이룬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정주영 씨는 고향이 북한이었으니까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주영 씨는 항상 자신의 고향을 가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정주영 씨에게 부탁해서 바로 정주영 씨가 가난한 북한을 위해서 소를 사가지고 이 소 농사 지을 때 쓰거나 아니면 소를 더 번식시켜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소떼를 데리고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소를 몇백 마리를 선물해줘요.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소떼 방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바로 정주영 씨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하나 해보자. 그럼 북한에서 가장 여러분 유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는 바로 이 금강산이겠죠.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을 북한 지역에서 할 수 있게 이 현대그룹에게 허가해주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나중에 햇볕 정책 결과 바로 무슨 선언문을 하냐면 이때 중요해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최초의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남한과 북한의 정상, 제일 높은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누구?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 당시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이미 죽었고요. 김정일, 그의 아들이었던 이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다. 장소는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정상회담 결과로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남한은 연합제고, 선생님도 이 연합제인지 뭔지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이런 게 좀 비슷한 점이 있다.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북한은 연방제. 북한의 뭔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한번 같이 그런 좋은 의견들을 맞춰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게 아마 통일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2차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마찬가지로 2차 정상회담이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평양에서 그런 회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교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북한 지역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자. 그래서 개성에 있는 북한의 노동자, 그 다음에 남한의 기술, 그치, 또는 자본력, 그치, 이런 것들 더하기, 북한은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노동력이 저렴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 연결해요. 경의선이라고. 서울과 바로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도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자나 이런 건 나르기 위해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산가족들도 상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금강산 관광. 심지어 이때는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 자동차를 이용하게 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광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거죠. 이때는 금강산을 직접 갈 때 땅으로는 못 가고 바닷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로 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면서 북한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었죠. 그 다음에 뭐 경의선이나 이런 철도도 다 막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바로 북한에서 관광 갔던 우리나라 관광객 한 명이 거기 있는 북한 경비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도 생기고, 남북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지금 금강산 관광도 전부 막혀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통일돼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 방학 때도 열심히 한국사 지금 찍고 보니 무려 35강이나 찍었는데,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역사 관련된 것들은 이해할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사 능력시험 여러분 초급 기본이라고 하지, 기본 4, 5, 6급 기본 시험에도 꼭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한국사 능력시험 치면 홈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 한번 꼭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 배우고 났으면 한 번쯤은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앞으로 내가 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방학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